사실 저희는 모두 오디세 잠재적 고객입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미국세법의 K명 회계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2021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지난 지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세금보고 잘 하셨나요? 마감 기간 안에 세금보고를 마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또 연장신고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마감 기간 안에 세금보고를 다 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세금을 내신 분들은 당연히 내셨을 테고, 그 다음에 아무 연락 없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불안하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는 앞으로 편지 형태의 오디트를 받으실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오딧, 모두가 겁내하는 이 오딧에 대해서 짧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 저희는 모두 오딧의 잠재적 고객입니다. 입니다. 보통 오딧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또는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거다. 아니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오딧에 걸리는 거지. 나같이 보통 사람은 월급 받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오딧에 걸리지 않는다.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세금 보고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고 그분들은 자기 것만 보잖아요. 결과를. 그러고 이제 가족들 것만 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셨을 수 있는데 저희같이 세금 보고를 많이 핸들링 하시는 분들은 지난 19년, 20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낄 만큼 편지 형태의 오딧이 많았습니다. 숫자적으로 증가를 했다기보다는요, 오딧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저희에게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았는데, 그것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3월 달에 IRS에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 통계를 보니 정말 오딧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게 아니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맞았구나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발표한 통계를 잠깐 보실 텐데요. 내용을 보시면 지난 3년을 비교한 통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스컬 이어 2021년에 65만 9천 개 정도의 세금 보고에 대한 오딧이 있었습니다. 피스컬 이어 2021년도 오딧은 2020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오딧이 주겠죠. 보시면 2021년도에 전체 오딧이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84.9%가 correspondence letter 형태, 그러니까 편지 형태의 오딧이었죠. 사실 전체가 0.4%인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2009년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요. 그때는 0.9%의 오딧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소득층에 있어서 오딧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보셨다시피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1000개의 리턴 중에 4개가 전체적인 평균이었다면 1000개 중에 13개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4.9%의 편지 형태의 오딧 중에 54%가 저소득층이죠. 소득 2만 5천 불 이하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통계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정말 정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건 체제적인 문제다, 바꿔야 한다, IRS 스태핑 문제, 체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지적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하시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오딧 시스템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왜 고소득층 봐주는 거다. 또는 IRS의 스태핑의 문제다. 고소득층을 오딧을 할 만한 스텝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지난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공적인 혜택이 많이 갔으니 오딧도 증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체제가 금방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인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이 지금의 이 흐름이 알람 사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계는 2020년 세금 보고에 대한 거의 주된 2020년 세금 보고에 대한 2021년의 오딧의 통계예요. 그 말은 굉장히 많은 공제에
혜택이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났던, 그리고 그것이 저소득층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2021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도 이 트렌드가 계속될 거라고 볼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가 오디세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디세 잠재적 고객이 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하실 때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난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오디세에 걸리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 강히 말씀드리고요. 또 세금 보고를 회계사님들께 맡기시는 분들은 사실 그 담당 회계사님께서 잘 검토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혼자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또 회계사님께 맡기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지금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그 년도에 크게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가족 구성원의 변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소득의 변화, 자녀들이나 부양가족의 소득의 변화, 그 다음에 신분 등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큰 것들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예요.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회계사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변화가 있으신 분들과 또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꼼꼼히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님, 저 2021년도 세금 보고 이미 했는데요. 잘못했으면 어떡해요? 내지는 잘못했어. 이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근데 괜찮아요. 잘못했으면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해에 이게 걸리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올해에만 딱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두시면 앞으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그리고 듣고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통계들을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 항목이 코레스폰던스 오딧, 그러니까 편지 형식의 오딧의 탑 4가지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언드 인컴 크레딧인데요. IRS에서 이 2가지 항목은 반드시 확인을 거치는 항목입니다. 다른 그런 것들도 많을 텐데 반드시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언드 인컴 크레딧은 이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소득 측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리펀더블 크레딧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득층 안에 해당이 되고 내가 제대로 계산을 해서 했다면 내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IRS에서 공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2가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환급 자체가 늦어집니다.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맞았나 틀렸나. 해당이 안 되는데 어플라이가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가족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변경이 되니까요. IRS에서 보면 이 2가지가 있는 사람은 환급이 몇 월 며칠 이후부터 시작된다라고 매년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홈오피스 디덕션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집에, 말 그대로 집에 오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코로나로 지난 몇 년 동안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정말로 홈오피스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홈오피스 디덕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1099 인컴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을 받으시는 분이 또는 이제 W2 인컴이라고 하죠. 그거가 있으신 분이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익스클루시브한 공간에 내가 오피스를 만들었다. 그러니 난 홈오피스 디덕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되세요. 해당이 안 되시고 그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들은 많이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거나 1099을 인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홈오피스 디덕션은 정말 이것도 레드 플래그인데요. 반드시 익스클루시브한 곳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집이 10,000 square feet이다. 그 중에 1,000 square feet 방 하나가 나는 오피스다. 그러면 이걸 사진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고 익스클루시브한 공간이면 그것에 대한 몰개지, 전기세 이런 것들을 다 안분해서 디덕션을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 안에 있는데 어느 한쪽 구석에 책상을 놓고 난 여기서 오피스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익스클루시브한 공간이 아닌 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익스클루시브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았을 때 나중에 걸리면 이거 소명하기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익스클루시브한 공간이어야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 번째 항목으로는 에듀케이셔널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텍스 크레딧과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은 학부 동안에,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학부 지난 다음에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크레딧들은 학교에서 1098T라는 폼을 받아서 세금 보고에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내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좀 비중이 크고요. 고소득자분들은 이게 페이즈 아웃이 돼서 줄어든 금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못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은 4번뿐이 못해요. 그래서 학부 4년이죠. 그래서 4번뿐이 못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고소득자 부모님들 중에 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인턴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소득이 뭐 적은 분도 있겠지만 꽤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모님이 고소득이라서 못하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크레딧을 줘서 해야겠다, 크레딧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녀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마지막으로 급부상한 항목입니다. 가상화폐인데요. 그리고 급부상은 아니지만 제가 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해외 금융계좌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이 해외 금융계좌와 가상화폐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일단 가상화폐와 해외 금융계좌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따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가 받아보면,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복잡한 걸 누가 하겠어? IRS에서 쫓아올 사람이 없어. 찾아낼 수 없어. 찾아냅니다.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IRS에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고요. 1월, 2월 정도에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안 주는 데가 좀 있었어요. 근데 3, 4월이 되면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썸머리나 개인 러스 스테이트먼트를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건 IRS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상화폐 영상에서도 해외 금융계좌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두 가지 항목은요, 세금 보고 서식을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 뭐 가상화폐를 통하여서 소득이 있었냐 없었냐, 해외 금융계좌에서 소득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 다 따지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가기 전에 앞부분에서 이미 묻고 있습니다. 확인사살을 하겠다는 건데 계좌가 있느냐, 가상화폐 거래했느냐,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하느냐. 확인사살을 하겠다는 말은 나 몰라서 못했어, 그런 거 몰라서 해야 되는지, 이 말 못하겠다는, 몰라서 못할서를 못하게 하도록 앞에서 이미 간단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은요, 거래소에서 이 거래 내역을 주는지, 개인이나 러스 스테이트먼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곳에서 그걸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꼼꼼히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소를 바꾸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해요. 그런데 미국 이외의 모든 곳에 금융계좌를 모두 다 합해서, 내가 금융계좌가 전 세계에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합했을 때 금액이 단 하루라도 10,000불이 넘었다면,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10,000불이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세요. 전체를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딧은 특정 부류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 아니면 고소득자에게만 국한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오딧의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단순한 매스메리카 에러 같은 것은 IRS에서 수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러니 환급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 세금을 더 내라.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회계사님께 맡겨서 세금 보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변경사항을 회계사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세금 보고를 하시면 좀 더 나중에 오짓에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 편한 오짓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